다락방 청소를 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박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한 배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첩을 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다 앞 모래사장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두 소년이 찍힌 흑백 사진.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발에 노랗게 변했지만 그 속의 웃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앞장서서 팔을 휘두르며 달리는 아이가 형 종길이었고 뒤에서 형을 향해 팔을 뻗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모래사장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 그리고 형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 기다려. 그때 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은 언제나 저보다 발이 빨랐습니다. 3살 터울이었던 형은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하고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늘 멈춰서서 저를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동길아, 천천히 와. 형이 여기서 기다릴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형이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내내 가슴 어딘가가 찌르듯 저려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들여다보는 옛날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일깨우는 아픈 증거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진 속처럼 마주 달리던 사이에서 이렇게 낯설고 먼 사이가 되어버린 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형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형이 제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날. 중학교 때 제가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형이 달려와 저를 지켜주던 날. 고등학교 졸업 후 형이 먼저 서울로 상경하면서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동길아, 형이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너도 불러줄게. 우리 형제끼리 힘 합쳐서 잘 살아보자. 그때 형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사진첩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그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닫으면서 저는 형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형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을 본 게 언제였더라? 작년 추석? 아니, 그때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설날? 그것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형의 전화번호는 아직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형님이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건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 제사 때였을 겁니다. 그것도 꽤 오래전 일입니다. 사진첩을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두 소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형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을, 서운함을, 후회를 말이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모래사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형을 향해 손을 뻗으며 형 기다려 라고 외치면서요. 형은 25살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의 변변한 배경도 없었지만 형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면접에서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형이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형의 성공은 곧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21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몇 년 후 26살에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신통치 않았지만 성실하게 가게를 지키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과 저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형은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왔고 올 때마다 저를 불러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동기라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빡세더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야. 그래도 형은 대단해. 큰 회사 다니잖아. 뭐가 대단해. 그냥 월급쟁이지. 너도 나중에 가게 크게 하면 나보다 더 잘 벌 수도 있어. 그때 형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형은 제 가게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장사가 안 될 때면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형의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형도 기뻐하며 다음에 내려가면 한턱 낼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형이 고향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많아. 형의 변명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형이 35살 되던 해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축하해, 형. 정말 대단해. 고맙다. 대출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내 집이 생겼다는 게 기분 좋더라. 그때부터 형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 회사 동료들과의 골프 이야기, 주식과 부동산 투자 이야기.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형이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형의 이야기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장 갔다 왔는데 스코어가 꽤 괜찮게 나왔어. 90타까지 줄었다니까. 그래. 좋겠다. 너도 한번 배워봐. 요즘은 골프 못 치면 사업하기도 힘들다던데. 형,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골프를. 하루 종일 가게 지키기도 바쁜데. 그러게. 그래도 시간 좀 내봐. 건강도 챙기고. 형의 조언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제게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골프는커녕 저는 평일에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어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명절과 설날에만 쉬었고 그마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이 40살이 되던 해 큰아들 민수를 외국 유학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공부를 잘해서 말이야. 미국 대학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어. 장학금도 받고. 우와, 대단하다. 형수님이랑 형이 교육을 잘 시킨 거지. 뭐 애가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 학비는 장학금으로 일부 해결되지만 생활비랑 기타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래도 애 미래를 위해서라면 투자해야지. 그래, 잘했어. 민수 잘 됐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그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일할래. 준호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댈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수입으로는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였고 여유 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형과 통화할 때마다 이런 현실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의 이야기는 투자, 골프, 부동산, 유학으로 채워졌고 제 이야기는 장사, 대출, 월세, 생활비로 가득했습니다. 동기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것 같던데 너도 작은 상가라도 하나 알아봐. 월세로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형, 내가 무슨 돈으로 상가를 사.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그러게. 그럼 정부 지원 제도 같은 거 알아보든가. 그런 거 다 알아봤어. 조건이 까다로워서 나 같은 사람은 혜택 받기 어려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형은 제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형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형, 나 요즘 좀 힘들어. 힘들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았을 때 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야. 우리 회사도 구조 조정하느라 난리야.
그래도 버텨야지 뭐.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위로라기보다는 격려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형도 나름대로 걱정해 준 것이겠지만 저는 그 말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최선을 다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고 간신히 가게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 시기에 형과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형도 바빴고 저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형,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한데 뭐 괜찮아. 너 가게는? 그냥 그렇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이런 공허한 대화가 반복되면서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형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명절에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였을 때 형과 저는 각자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은 민수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준호의 직장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 학점도 좋고 영어도 잘해서 서류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더라고. 축하한다, 형. 역시 민수는 다르네. 제 목소리는 어느새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준호는 고졸 학력으로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는데 민수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준호는 뭐 하더라? 아,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월급은 적지만 성실하게 다니더라고. 그래,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하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그만두잖아. 형의 위로는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함 따위로 메울 수 없는 현실의 간극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형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고 명절에도 일부러 늦게 도착해서 일찍 떠났습니다. 삶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지니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형과 저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어느새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여전히 가깝다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거리를 좁힐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은 제가 48살 되던 해겨울이었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78세의 나이였습니다. 부음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형은 이미 도착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형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응, 형.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형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확인했고 저는 제단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향 냄새와 국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아버지의 영정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검은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일장이 진행되는 동안 형과 저는 나란히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진심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우리를 보며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시네요. 아버님이 자식 복이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진짜 우리의 관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으니까요. 밤이 되면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몇몇 친척들만 남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형과 저도 제단 앞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셔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네. 형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일주일 전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뵀어? 추석 때. 형은? 나도 추석 때. 짧은 대화 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술잔을 비우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우리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하셨는데. 형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셨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같은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멀어진 상태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형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형은 능숙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했고 조문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으며 화장장과 납골당 예약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저 형이 시키는 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동길아, 저 화환 좀 정리해줘. 동길아, 친척들 식사 준비 좀 부탁해라는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언제나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형의 뒤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지만 지금은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마치 제가 형의 조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형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아버지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어머니 모실 문제도 상의해야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형은 회사 일이 밀려서라며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가게를 오래 비워둬서라며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제가 모여 이야기하자던 약속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하셨습니다. 종길아, 이번 설에는 꼭 내려와야 한다. 동길아, 형이랑 같이 내려오면 안 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저는 대구에서 출발해서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상을 차리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종길이도 왔고 동길이도 왔고. 아버지는 손자들까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려놓고 소주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종길이, 동길이. 너희 둘은 평생 형제야. 세상에 형제만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술기운의 아버지는 늘 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형이 대답하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끼리 어떻게 멀어지겠습니까? 피를 나눈 사이인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을 붙잡아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한 차례 논의했습니다. 형은 서울로 모시고 가자고 했고 저는 고향에 계시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신 곳에서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친구분들도 다 여기 계시고. 그래도 혼자 두면 불안하잖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맞아. 형네 집은 좁지 않아? 형수님도 힘들 텐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야. 결국 어머니의 의견을 물었고 어머니는 고향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버지랑 평생 살았단다. 이제 와서 서울 가봐야 적응도 안 될 것 같구나. 그냥 여기 있을게. 어머니의 결정에 형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곳 없으세요? 괜찮다. 내가 자주 와주니 고맙구나. 형은 요즘 어떠세요? 종길이? 바쁘다더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곁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형을 대신해서 사과할 수도 없었고 형을 변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계실 거예요. 알아. 그래도 가끔은 두 아들이 함께 와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2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발견하고 저에게 연락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어머니의 장례식은 아버지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적었고 분위기도 더욱 침울했습니다. 형과 저는 또다시 나란히 상주복을 입고 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형이 제단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셔서. 나도 몰랐어.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 일주일 전. 형은? 한 달 전. 형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과 저는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그래도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문객들과 인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 때는 그마저도 줄어들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재산 정리도 그렇고 집 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제대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형은 이틀 뒤에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일주일 뒤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시간 맞춰서 다시 만나자는 말만 남긴 채로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이번 설에 형네 집에 갈까, 우리 집에 올까라는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설은 애들 스케줄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려고. 그래, 좋겠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쉴게. 다음 추석에는 봐야겠다. 응, 그러자. 하지만 다음 추석에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설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는 했어요? 아니, 바쁘실 것 같아서. 그래도 명절인데 인사라도 하지. 아내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동길이구나. 너도 복 많이 받고. 잘 지내지? 응, 형도.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응, 그러자.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형과 저는 여전히 형제였지만 그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바래듯이 우리의 관계도 색이 바래고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자 형제라는 이름도 서서히 바람에 풀린 실타래처럼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타래를 다시 묶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길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고향 집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유산 문제였습니다. 알았어. 토요일 괜찮아? 응, 토요일 오후 2시에 보자. 약속한 날 저는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시던 화단에는 시든 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통장 사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왔구나. 응. 저는 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이 집하고 뒷산 논 3마지기, 그리고 예금 3천만 원 정도야. 그렇구나. 우리 둘이서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형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형제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형 생각은 어때? 글쎄, 내 생각에는. 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왜? 내가 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셨잖아.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형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형은 어머니께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큰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전액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형, 나도 매주 어머니 찾아뵀어. 장 받아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집안 관리도 다 내가 했잖아. 그건 아는데. 돈만 보내는 게 효도는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집은 내가 갖고 논이랑 예금은 내가 가져.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하다고? 형, 지금 이 집 시세가 얼만지 알아? 최소 2억은 돼. 논은 기껏해야 5천만 원이고. 그건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팔기는 어려울 거야. 팔기 어렵든 쉽든 가치는 분명히 다르잖아. 대화는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형은 이성적으로, 저는 감정적으로 맞섰습니다. 동기라 상황을 좀 이해해줬으면 해서. 나도 어머니 모시면서 많은 돈을 썼어. 생활비만 해도 10년 동안 얼마인데. 그럼 나는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그건 계산 안 하는 거야?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형은 돈을 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흥분한 제 자신이 민망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서운함이 유산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터져나왔습니다. 형이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도왔잖아. 도왔다고? 너 마지막 5년 동안은 얼굴도 제대로 안 비췄잖아. 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매주 갔었어. 매주는 무슨. 한 달에 한두 번이었지. 나한테 전화 와서 형, 어머니 좀 챙겨줘. 나 바빠서 못 가겠어라고 한 게 한두 번이야? 형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일이 바쁠 때 저는 형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던 거야. 나라고 안 바빴겠어? 그래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챙겼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마음이었던 형제는 불과 몇 달 만에 계산서와 증명서를 사이에 두고 앉은 낯선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형은 항상 형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잖아. 뭐? 어릴 때부터 그랬어. 부모님도 형만 편애하셨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평생 형은 더 많이 받았어. 교육비도 관심도 사랑도. 이제 유산까지 더 가져가려는 거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속에 담아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형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나는 내가 불만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몰랐다고? 형은 항상 그랬어. 내 마음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껴지게 했다면. 사과가 문제가 아니야, 형.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평하게 나누자. 집도 팔아서 반반 나누고 논도 팔아서 반반 나누고 예금도 반반 나누자. 그럼 이 집을 파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형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 형은 계속 미루려고 하네. 미루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이 불렀습니다. 동기라. 왜?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어머니가 보시면 슬퍼하실 것 같아. 알아.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형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과 싸운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과 저는 몇 차례 더 만나 유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화는 늘 불편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형이 집을 갖고 저는 논과 예금을 갖기로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지만 형이 추가로 5천만 원을 저에게 주기로 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기 싫어. 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법적 절차를 밟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돈이나 집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요. 서류를 챙겨 들고 나오는데 형이 말했습니다. 동기라, 오해는 풀린 거지? 응. 그럼 다행이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자.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유산 문제는 결국 형이 집, 저는 논과 예금으로 정리되었지만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각자 보냈습니다. 돈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이 유산 문제를 계기로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형하고 유산 문제 정리했어. 그래요? 잘 됐네요. 어떻게 나눴어요? 형이 집, 나는 논이랑 예금. 그럼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제가 했던 말들이요. 평생 형은 더 많이 받았어. 교육비도 관심도 사랑도. 정말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조차 잘 몰랐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유산 문제를 계기로 저는 형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경과 부러움, 사랑과 질투, 그리움과 원망.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도 아마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도 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부담감이나 답답함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니까 그냥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결국 유산 문제를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평생 형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부모님께 늘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언제나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형은 전교 회장을 했고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아, 종길이 동생이구나. 종길이는 참 모범생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형이 훌륭하니까 저도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종길이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제 정체성이 형에게 종속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형은 전교 1등을 하며 명문고에 진학했고 저는 중위권 성적으로 평범한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형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해하셨지만 제 성적표를 볼 때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동길아,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너만큼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 형처럼만 하면 되는데. 형처럼만 하면 된다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형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동길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내가 효자야, 동길아. 어머니. 형은 머리는 좋은데 좀 차가운 데가 있어. 너는 마음이 따뜻하잖니.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말의 다른 표현처럼 들렸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형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형은 서울에 아파트를 샀고 저는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형의 아들은 명문대에 갔고 제 아들은 고졸로 취직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저는 항상 뒤처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가 나왔고 형은 늘 자랑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번에 대기업 공채에 붙었어. 경쟁률이 100대 1이었는데 합격했다니까. 와, 대단하다. 역시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 봐. 공부만이 아니라 스펙도 좋아야 하더라고. 토익 만점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친척들은 감탄하며 형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뭐하니? 아,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디? 중소기업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취직했으면 다행이지. 요즘 취업 어렵다던데. 위로의 말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취직했으면 다행이라는 말 속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은 민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 잘 시킨다더라고. 3개월 동안 해외 연수도 보내준대. 해외 연수까지? 정말 좋은 회사네. 그러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다르더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말없이 계속해서 술 그만 마셔. 많이 마셨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그 자리가 견딜만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이랑 비교하지 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알아. 준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우리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형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왜 나는 형처럼 될 수 없었을까? 왜 내 아들은 형의 아들만큼 똑똑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은 형네 가족만큼 잘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자책은 질투로 변했습니다. 형이 잘 되는 게 싫었습니다. 형의 자랑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형제로서 축하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심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해 추석 형이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최신형 수입차였습니다. 와, 형님 차 바꾸셨네요? 응, 얼마 전에 바꿨어. 비쌌겠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지원해줘서 할만했어. 저는 형의 차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자괴감. 저는 10년 된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수리비가 계속 나가서 바꾸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겠다, 형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좋아? 차 할부금 때문에 매달 허리가 휜다. 그래도 형은 여유가 있잖아. 여유는 무슨?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형의 푸념이었지만 저에게는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형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것조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늘 우울했습니다. 형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음 설에는 형님 댁에 안 가면 안 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명절인데 가야죠. 그냥. 피곤해서. 형님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질투한다고, 형과 비교되는 게 싫다고, 형 앞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었으니까요.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형제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숨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을 축하하고 형의 성공을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기라, 민수가 결혼한대. 그래? 축하해. 다음 달인데 꼭 와야 해. 응, 갈게. 예식장이 서울인데 괜찮아? 괜찮아.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비교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민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예쁜 신부를 맞이하고 형은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반면 제 아들 준호는 아직 결혼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은 많았습니다. 형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동길이 왔구나. 고맙다. 축하해, 형. 민수, 이리 와봐. 삼촌이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삼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동시에 질투가 일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언제 저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피로 연장해서 형은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무슨 사업이신데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는 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의 직함을 들으면 감탄하며 명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잘 돼서 좋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는 아니었을까? 그 질문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질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 그러게. 우리 준호도 언젠가는 저렇게 결혼할 거예요. 그래. 당신 형님이랑 비교하지 마요.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위로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민수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기를. 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 준호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형의 메시지는 선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마치 지금은 좋지 않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비교.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었습니다. 말로는 형이 잘 돼서 좋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나는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형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로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웠고 형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숨길수록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질투는 원망으로 변했고 원망은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형제끼리는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이인데 무슨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형이 바쁠 텐데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형도 아마 동생이 먼저 하겠지 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명절에만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의 생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날이 되면 꼭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형, 생일 축하해. 고맙다. 잘 지내지? 응, 형도 건강해? 그럼 나야 뭐.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형도 제 생일인 7월 22일에는 꼭 전화를 주었습니다. 동기라 생일 축하한다. 형. 고마워. 나이가 드니까 생일도 별로 안 기쁘지? 그러게. 그래도 형이 기억해주니까 좋아.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의 생일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지만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이 바쁠 텐데 귀찮게 하기 싫어. 동생도 가게 일로 바쁠 텐데. 이런 핑계들이 쌓이면서 생일 전화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형에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형도 나이 들어서 잊어버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저도 올해 형의 생일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내 생일도 안 챙겼는데 내가 왜라는 유치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손주들의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손자가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선물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서울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돈을 보내야 하나? 얼마나 보내는 게 적당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형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뭐. 그 괜찮아라는 말 속에 서운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도 점점 의례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형과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 이번 설에는 형네 집에 갈까 아니면 고향에서 볼까? 고향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도 계시고. 알았어.
그럼 설날 아침에 내려갈게. 응, 나도 전날 밤에 내려갈 거야.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형,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해? 우리는 애들이랑 해외여행 갈 것 같아. 아, 그래? 좋겠다. 너희는?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 그래, 좋은 명절 보내. 형도. 통화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내려도 형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다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형과 통화한 지 1년이 넘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오래 안 한 것도 처음인데 놀라우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상도 공유했습니다. 형, 오늘 장사 대박 났어. 하하. 오, 좋겠다. 뭔가 좋은 일 있었어? 그냥 손님이 많이 와서. 다행이다. 계속 잘 되길.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형이 관심 있을까? 내 가게 이야기 따위. 동생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관심의 부재였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형과의 마지막 메시지는 더 오래전이었습니다. 형, 명절 잘 보내. 너도. 단 2줄의 짧은 문자. 그것이 우리 관계의 현주소였습니다. 저는 가끔 형의 소식을 친척을 통해 들었습니다. 종길이 요즘 회사에서 임원됐다며? 아, 그래? 몰랐네. 너 형한테 연락도 안 하니? 바빠서.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지. 가끔은 연락해봐. 네, 그럴게요. 하지만 실제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축하 전화를 할까 생각하다가 형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면 나한테 직접 말했겠지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가게를 확장했을 때 형은 친척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에게서 축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언제 연락했어요? 3달 전. 거짓말. 3달 전에도 안 했잖아요. 그럼 반년? 당신 형님이 편찮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이 건강한데 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연락도 안 하면서.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안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전화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는데 이제는 전화기를 들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그동안 연락 안 한 게 미안한데. 형이 바쁠 텐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전화하면 어색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관계란 끈이 아니라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리 핏줄로 이어져 있어도 손을 뻗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였습니다. 형. 동길이? 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바빴어. 뭐 일 있어?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 잘 지내지? 응, 형은? 나야 뭐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형, 건강 조심해. 응, 너도.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한 통화였는데 고작 2분밖에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방치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요.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 관계도 시든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도 저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또 꺼내봤습니다. 바다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사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먼 친척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 갔을 행사였지만 아내가 꼭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친척인데 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일 있을 때 아무도 안 와요. 알았어, 가자.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형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형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형도 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앞섰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형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며 형을 관찰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약간 굽은 형은 예전보다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형이 돌아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길이구나. 왔구나. 응, 형도 왔네. 그래. 오랜만이다.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툭 치며 반겼는데 이제는 악수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지냈냐? 응. 너도. 건강은? 뭐 그럭저럭. 형은? 나야 뭐. 짧은 대화, 어색한 미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떨어져 앉았습니다. 예식 내내 저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형도 가끔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은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한테 가서 인사해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왜요? 지금 가요. 그래. 마지못해 일어나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은 친척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동길이. 잠깐만. 형이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저를 봤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형은? 나도 비슷해.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애가 작년에 둘째 낳았어. 그래? 축하해. 고맙다. 준호는? 준호도 잘 지내. 결혼은 언제 하려나? 아직 계획 없는 것 같아. 그래. 대화는 계속 끊어졌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했습니다. 형,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좀 이따가 가지 그래. 가게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고. 응, 형도 건강해. 너도.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형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누구나 그렇듯 형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은 여전히 피로연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있나 싶었지만 형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이랑 많이 어색하던데요? 그래. 얼마 만에 본 거예요? 글쎄. 한 2년? 3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형제인데. 바빴으니까. 바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락이라도 자주 하지.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만 했습니다. 형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그래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약간 굽은 허리. 제 기억 속의 형은 여전히 젊고 건강했는데 오늘 본 형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노인이었습니다. 형도 늙었구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형과 비슷한 나이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노화를 직접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70이 넘었고 저도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이대로 형과 멀어진 채로 살다가 죽는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내려 집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형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형님이라는 이름 옆에 저장된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오늘 보니까 좋았다고? 우리 자주 만나자고?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형,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대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반가웠다. 건강해라.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형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까요? 어색했지만 반가웠고 멀어졌지만 그리웠던 마음이요.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도 건강해. 결국 그 한 줄만 보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형과의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서로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문득 형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조용한 밤에 형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 식 뒤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밤늦도록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시계를 보며 먼저 자리를 뜨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든든한 형이었는데 현실의 형은 낯선 사람처럼 멀리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또다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진첩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바다에서 뛰어노는 두 소년의 사진.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 형제라는 이름만으로 충분했던 시절.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형과 저 사이에는 미움도 원한도 없다는 것을요. 다만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사이에 부모님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던 분들이 떠나시면서 형제를 연결하는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생겼습니다. 형은 성공의 길을 걸었고 저는 생존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은 투자와 자산을 이야기했고 저는 오늘의 매출과 내일의 월세를 걱정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산을 나누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형제 이전의 이해관계자가 되었습니다. 감정보다 계산이 앞섰고 공평함을 따지며 서로를 재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질투도 한몫했습니다. 평생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던 저는 형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움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거리감으로 변했습니다. 말로는 축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형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치.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형제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도 치명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치관이 다른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유산 문제로 다투는 것도 흔한 일이고 질투를 느끼는 것도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작은 균열들이 모여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가끔은 문득문득 형이 그립습니다. 개울가에서 종이배를 띄우던 그날처럼 아무 이유 없이 웃던 시절이요. 형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던 날, 형이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던 날, 형과 함께 아버지께 혼나고 마당에 나란히 꿇어앉았던 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어쩌면 늦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저는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으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형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야. 동길이. 동길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형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응, 형도 건강해? 뭐,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그래도 견딜만해. 형. 왜?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형이 보고 싶었다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화하고 싶었어. 그래? 고맙다. 형,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날까? 만나? 응, 우리 오랜만에 밥이라도 먹자. 형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가 좋아? 형 편한 대로 하자.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좋아. 어디서 볼까? 중간 지점에서 보자. 대전쯤에서.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보자. 응,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형도 나처럼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사흘 앞둔 날입니다. 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토요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렵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형 만나기로 했어. 정말요? 잘했네요. 근데 긴장돼. 왜요? 형제인데. 그게 너무 오래 안 봐서. 괜찮을 거예요. 형님도 분명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형제잖아요.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제. 그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의 단어. 오늘 저는 또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바다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형,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토요일에 형을 만나면 그 답을 함께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형도 저처럼 사진을 보며 옛날을 그리워할까요? 형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형을 만나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형이 보고 싶었다고,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형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형도 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저를 잊고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는 정말로 늦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특히 가족이요. 형은 제 유일한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랐고 같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형만큼 저를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멀리 보내고 살아온 제 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토요일에 형을 만나면 저는 형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 옛날 모래사장에서 형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니까요. 피를 나눈 사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인 사이, 어떤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이어진 사이이니까요. 사진 속의 두 소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이름은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토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형을 생각합니다. 형,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묻습니다. 형, 우리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토요일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형, 토요일에 봐요.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처럼 저와 형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는 오늘도 형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형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설레고 두려웠습니다. 점심 약속이었지만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길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에게 뭐라고 말하지? 형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아줄까? 우리 정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형을 기다리며 저는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지만 오늘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의 형. 하지만 걸음걸이는 예전만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야. 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의 눈가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자. 응.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뭐 먹을래? 형이 골라. 그럼 불고기 정식으로 하자. 예전에 우리 좋아하던 거. 좋아. 음식을 주문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길아. 응? 그동안 미안했어. 형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형이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형으로서 동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자주 안 하고. 형,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형한테 연락 안 했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동길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유산 문제 때 말이야.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형으로서 좀 더 양보하고 배려했어야 했는데. 형. 그리고 너한테 은근히 우월감 같은 걸 느꼈던 것도 사실이야. 내가 대기업 다니고 돈도 좀 벌고 하니까 너를 좀 무시한 것 같아. 형의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형. 나도 잘못했어. 나는 솔직히 형을 질투했어. 질투? 응. 평생 형과 비교당하면서 살았거든. 형은 뭐든지 잘했고 나는 항상 부족했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형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할 수 없었어. 동길아. 명절 때마다 형이 민수 자랑하면 나는 속으로 화가 났어. 왜 내 아들은 저렇지 못할까? 왜 나는 형만큼 안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형을 피하게 됐어.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동길아.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야, 형 잘못이 아니야. 내 열등감 때문이었어. 그래도 나도 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동생 마음을 헤아렸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형과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먹자. 응.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형, 나 요즘 가게 정리하려고 해. 정리? 응,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싶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괜찮아.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었으니까. 정리하고 나면 뭐 할 거야? 글쎄, 그냥 쉬려고.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좋은 생각이야.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형은 어때? 회사 은퇴한 지 꽤 됐지? 응, 5년 됐어.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 뭐 하면서 지내? 취미 생활 좀 하고 손주들 봐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 좋겠다. 뭐가? 손주들 자주 보고. 나는 준호가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봐.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며? 응, 다행히.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동길아,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던 거. 응, 기억나지. 나 며칠 전에 그 사진 봤어. 나도 그 사진 가지고 있어. 가끔 꺼내봐. 정말? 응. 볼 때마다 생각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하고.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형이 말했습니다. 동길아,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응.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제로서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그렇게 지내자. 나도 그러고 싶어, 형.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는 거 어때? 여기 중간 지점에서.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응, 나도 노력할게.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길아, 내가 동생한테 잘못한 게 많아. 형으로서 좀 더 배려하고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형, 그만해. 나도 미안한 게 많아. 우리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지내자. 서운한 것도 말하고 힘든 것도 털어놓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한참 동안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응? 고마워. 뭐가? 오늘 나와줘서. 그리고 내 말 들어줘서. 나도 고마워. 용기 내서 전화해줘서. 우리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동길아, 우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래? 응. 건강만 하면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 동안 우리 잘 지내자. 그래, 형. 다음 달에는 내가 대구로 갈게. 내 가게도 보고 싶고. 정말? 좋아. 형수님도 모시고 와. 그럴게. 준호네도 한번 만나고 싶고. 그래, 준호 불러놓을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형, 조심해서 가. 너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형제였지만 이렇게 안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동생아. 오랜만에 들어본 동생아라는 호칭.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형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도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보자. 응, 형. 연락할게. 형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형이랑 많이 이야기했어.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만나기로 했어요? 응, 다음 달에 형이 대구로 온대. 잘 됐네요. 형수님도 모시고 오시라고 해요.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형과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형,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유로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바다에서 뛰어노는 두 소년의 사진.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형, 고마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 저와 형의 새로운 시작. 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진 우리. 이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것입니다. 형제로서. 그리고 가장 오래된 친구로서. 오늘 저는 형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 다음 달에 봐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조용히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형과 함께할 내일을 향해.